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성인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단박에 120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데다 주요 산유국들도 저장할 곳이 모자라 감산에 들어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은 한때 배럴당 118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1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유가가 이달 말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사태 장기화 공포로 달러 원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원화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달러 원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496원 40전까지 뛰었습니다.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유가증권 시장에 전 종목의 매매가 20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제거한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이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는 완전한 복종을 맹세하고 최소 6개월간 격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승인 없이 지도자가 된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쟁유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가며 5월 총파업을 향한 실력 행사에 나섭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전국 삼성전자 노조, 삼성전자 노조 행동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유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연봉의 최대 50%로 설정된 초과이익 성과급 상환제 폐지 문제입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한때 코스피 5,100이 깨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도가 쏟아지며 10% 이상 떨어지기도 했죠. 우리 증시를 떠받쳐온 반도체 업종이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8% 이상 떨어지면서 코스피에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되는데 이 국제유가의 상승이 이렇게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시장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의 자립도가 되게 낮은 상황이고 네. 또 석유의 한 3분의 2 정도를 호르무즈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에 이제 가장 피해가 큰 나라 중에 하나로 예.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는 사실 되게 좋았는데 예. 결국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믿고 있었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네.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기존에 발표한 거대로 과연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일단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 조정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 이제 반도체 업종 그동안 우리 증시를 떠받쳐 왔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도 한때 10% 이상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2% 이상 급락을 했는데 낙폭이 조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상황보다는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너무 크죠.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좀 전에 제가 우리 앵커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익 증가, 그 예상치가 계속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보면. 두 회사의 이익 증가 폭에 비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은 한 6개월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두 회사의 지금 올해 이익 전망치는 한 260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작년 3분기만 해도 두 회사 합쳐가지고 올해 한 80조 정도를 봤었는데 지금 이제 340조, 350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0조 원의 이익 증가가 이제 그 지금 추정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두 회사의 그 동안에 이제
그 시가총액 네. 증가분은 한 1,5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500조 고점 원.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예. 그러면은 이익 증가 폭이 한 6배 정도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시가총액 6배 정도 네, 올랐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과연 이제 그게 과도하게 오른 거냐 아, 그렇게 보지는 저희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최근에 요 3월달 들어서 이제 주가의 하락폭은 좀 굉장히 과도하죠.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던 이제 ETF, 특히 일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것들이 이제 하락이 또 하락을 계속 불러오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네.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급증한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 상승분이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실 때의 그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기준으로 한 20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넘을 때의 그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진 거는 그런 거에 비하면 더 낮은 많이 거죠. 너무 떨어졌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하락을 부른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익 전망치가 훼손될 거냐? 이 전망치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냐가 이제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변수를 지금 상황, 이 이란 전쟁 상황과 연결 지으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실 텐데 이제 결국은 전쟁이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이제 조기 일단락되느냐 특히 3월 말에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좀 어떤 가시적인 합의의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훼손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좀 더 장기화되고 그래서 유가로 인한 그런 타격이 정말 우리 이제 생활에 네. 타격을 줄 정도가 되면 당연히 수요가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투자도 기업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놨어도 네. 매크로 상황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렸던 이 이익 전망치에 대한 그 가정들이 다 뒤바뀌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사실은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예. 그런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전쟁이 과연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곧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4년이 흘렀거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란은 완전히 다르지만 미국은 뭐 4주에서 6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길어지면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게 나타날 텐데요. 네. 이번 전쟁으로 당장 혹시 메모리 가격에 그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혹시 좀 영향이 있는 게 나타나나요, 당장? 사실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가 주는지 안 주는지 또 가격의 변화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예.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디램 현물 가격 예.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때 예. 일부 제품들이 약간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던 게 일부 제품이요. 네, 아주 약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게 거래가 별로 없이 그냥 약간 관망 상태에서 네. 움직였던 것이고 지난 주말을 고비로 해서는 가격이 또 올랐어요. 지난 주말에 가격이 또 올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예. 저희가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 이 시장이 어떤 훼손돼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우려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계속 되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 2년 동안 제품 가격이 30배가 오른 제품들이 있거든요. 일부 디램 제품이 30배가 가격이.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봤을 때 그 제품에 한해서는 영업이익률이 96%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영업이익률 96%는 참 상상을 초월하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네. 비현실적이죠. 네, 비현실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그런 네. 상황이다. 그러네요. 당장 이제 영향이 메모리 가격에 어떻게 나타날까 좀 했는데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도 당장 지금 150달러를 위협하니까 메모리 가격에도 혹시 영향이 있나 했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 반도체 업계의 이익 전망, 주가 상승의 근원이 되게 이익 전망인데 이익 전망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공급 부족이 이제 뭐 한 2027년, 2028년까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컨센서스로 되어 그렇죠. 있긴 하죠. 이란 전쟁을 배제한 상태는
그런데 혹시 공급을 늘리는 게 이제 중국 메모리 회사들이 많이 늘린다. 네. 이 변수는 아닙니까? 공급 부족을 좀 일찍 해소하는데.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사실은 이제 중국 업체들조차도 예. 중국에 보조금이 없어도 지금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다른 우리 IT 회사들은 네. 당연히 중국 업체들한테 요구를 하겠죠. 미국 회사들도 그러겠죠. 미국 일부는 IT. 그러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반도체, 특히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중국 내수용으로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램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사실은 무조건 다 좋은 건 없거든요. 예.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 그 한편에는 또 다른 위험이 또 싹틀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란 전쟁 때문에 그동안에 얘기했던 우리 전제 가정을 했던 전수들이 다 바뀌기 위해서 조금 좀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보면 지난주에 엔비디아 경쟁사죠. 브로드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AI 투자가 이제 계속될 수 있구나. AI 이 붐을 살리기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이 여러 관련된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뭐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은 한두 회사가 아니라 이 AI 특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예상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브로드컴 같은 이제 반도체 회사도 있지만 그 이외에 뭐 예를 들면 뭐 디지털 리얼티나 에퀴녹스 같은 우리 리츠 회사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 회사들도 전망치를 다 올렸어요. 올렸고 또 데이터 센터에 냉각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뭐 버티브라든지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도 전망치가 시장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업체들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브로드컴도 그랬지만 또 마벨이라는 회사도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뭐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걱정은 되지만 어떤 기업들이 뭐 자기네 전망치를 낮춘다든지 또는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으로 반영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뭐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도 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들이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는 지난주에도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브로드컴은 2028년까지 이 생산 공정, 자기들 필요한 생산 공정을 모두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엔비디아의 아주 독점적 우위가 조금 많이 약해지는 걸까요? 뭐 꼭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지난주에도 또 2건 정도의 중요한 M&A는 아니고 이제 합작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하고 있는 그 CPO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코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하는 CPU, CPO. 그런 두 개 회사에 이제 20억 달러씩 투자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 결국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한 발 앞서 나가는 경향들이 좀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 브로드컴이 발표를 했죠. 그 브로드컴의 그 실적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올해 그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올해 지금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매출액 추정치를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56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올해 그 예상치가 어느 정도냐? 한 3,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물론 이제 브로드컴이 뭐 엔비디아 다음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격차는 여전히 상당히 있다.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이 회사 나름대로 잘할 것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런 현재와 같은 그 포지션이 되게 흔들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미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AI 반도체 칩 수출을 지금 뭐 중국만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허가제를 하는 식으로 통제를 확대할 것 같은데 이게 실행이 될까요?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영향 주지 않을까요? 뭐 영향이 있겠죠. 뭐 상당히 좋지 않은 사실 그런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수출품이나 이 물량에 대해서 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또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수출 통제가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좋은 뉴스가 있죠.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늘 이 기술 발전을 주목해 왔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참가하게 되고요. 우리 HBM4 두 회사만 공급하는 것 같아요. 신제품 HBM4 이 일단 엔비디아 신제품에는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HBM4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스펙보다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그 동안에 HBM3E까지는 TSV 이 홀이 1024개가 들어가는데 HBM4부터는 그게 2배로 늘어납니다. 2048개로 늘어나게 되고 또 핀당 속도도 좀 더 높아지게 되고 단수도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엔비디아의 그 하이엔드 기준을 맞추는 회사는 현재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한 것 같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약간 스펙이 낮았는데 엔비디아가 하이닉스까지 지금 그거를 좀 조절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니까. 거기가 확보가 안 되면은 자기네들도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차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자기네 기준을 약간 높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지금 그 흔히 원상복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최첨단 제품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맞춘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더 기술. 삼성이 지금은 그 제품들에 한해서는 물론 이제 물량은 하이닉스가 더 많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많지만 많고 일부 제품들은 삼성이 조금 더 기준을 먼저 성적을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저는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아직 마이크로는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루빈 시대로 들어가도 뭐 국내 이 메모리 이 업체 두 군데의 그 시장 지배력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HBM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HBM 가격은 안정적으로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뭐 약간씩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 아닌 뭐 일반 DRAM, 뭐 DDR5나 또는 일부 이제 DDR4 같은 경우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HBM의 마진이 60%대인데 HBM이 아닌 넌 HBM 마진은 그보다 훨씬 더 높다.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HBM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넌 HBM, HBM보다 더 많이 올라간 그 일부 제품들의 가격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디램 가격이 흔들릴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익 전망치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조금 하반기 되면은 가격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조금 내려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조사기관들의 전망을 보면은 오히려 저보다 더 숫자를 더 세게 보고 있거든요. 더 높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빠진다고 해도 이익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 센터장님 보신 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의 가격 상황이나 이런 게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96%라고 그러니까. 일부 제품은. 일부 제품. 그래서 뭐 그런 걸 감안하면은 글쎄 이제 과연 뭐 더 세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면 뭐 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관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동안 오르다가 지금 이제 변동폭이 커지면서 낙폭도 커졌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한단 말이죠. 순매도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급락하니까 조금 안절부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외국인 매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이제 전쟁이 나니까 뭐 외국인들은 전쟁이 날 걸 알았다. 그래서 팔고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고요. 외국인들은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인 큰 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게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각 나라별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겠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예를 들면 한국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인덱스를 맞춰놓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을 계속 덜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팔았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전쟁이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취약한 거는 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게 또 변수가 돼서 그게 또 뭐 조금 수급에는 그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건데 사실은 말이 쉽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서서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기간에 뭐 하루에 그러니까 뭐 십몇 퍼센트씩 이상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잘못하면 사실은 뭐 완전히 거꾸로 타게 되면은 그 충격이 배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 오늘 보고서도 아침에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 호르무즈랑 반도체는 관계가 없다. 근데 사실 관계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일부 이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를 너무 듣는 것보다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좀 덜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덜어낸다. 비중을 좀 줄인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가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제가 뭐 팔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빠졌으니까 나는 여기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이 전쟁 상태가 안정화되는 것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지 않고 뭐 혹시 3월 중에 뭔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그때 액션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패닉 셀링을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그런 얘기네요. 최근 이란 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우리 증시 그리고 특히 반도체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서울 휘발유 평균값이 리터당 2,0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류 소비자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최고 가격제를 과감하게 시행하고 매점 매석을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삐 풀린 국제유가 얼마나 더 오를지 소비자 가격 통제는 가능한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국제유가가 단박에 100달러를 넘어서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국제유가가 얼마까지 뛰었는지 교수님 지금 국제유가 뭐 120달러 위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전 중에는 119달러까지 갔었고요. 119달러. 지금 약간 떨어져서 110달러 위쪽에서 형성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그동안 좀 상승 압박이 있었는데 오늘 크게 뛴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이 사실 이란을 침공했으나 그 이후에 대책이 그다지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좁은 구간 한 9km에 불과합니다. 예. 그 9km에 불과한 구간에서 유조선이 지금 한 척도 다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물량의 20%가 호르무즈 안쪽에 잠겨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장기화되면 뭐 15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란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4주에서 6주 정도면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만 되더라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지금 산유국들이 꼭 이란만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이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산유국들. 네, 일단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이제 유조선들이 이제 갇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원유를 수출하는 주변 산유국들이 네. 원유를 생산하면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조선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네. 예, 일단 스톱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기회에 사실 오펙이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원국들의 요구로 증산도 했고 네. 유가가 너무 낮았거든요.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불만이 많았어요. 네. 좀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유가를 올리려는 그런 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란이 주변국의 그 원유 생산 시설에 예. 미사일도 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어떤 그 산유국들은 이제 아무래도 해협이 막히는 동안은 네. 이제 원유 생산을 못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변국들의 원유 우리가 그쪽 지역에 감산을 하게 되거나 또는 중단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늘리거나 하는데 좀 시차가 네. 많이 걸립니까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단 저장 시설이 파괴된 부분도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예. 위정 자체가 이제 닫히게 되면 예. 그 밑에서 이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상승하게 돼서 예. 위정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고요. 음.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 가스전은 예. 카타르 안에 지금 저희가 카타르가 우리 물량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예. 카타르는 force majeure, 그러니까 불가항력 공급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전쟁 생산 때문에 공급을 예, 못하겠다. 그리고 예. 시설이 파괴됐고요. 예. 근데 가스라는 것은 이제 지하에 묻혀 있는데 이 가스전은 막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스는 뿜어져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복구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면 가스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예. 최근에 이제 담수화 시설을 이란이 공격을 했습니다.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동의 전쟁의 화약고가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는 상태이고 예. 확전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들에 대한 공격이 가중될 경우에 더 문제가 되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무인 드론만 조금 날리고 있어도 예. 사실 보험사나 또는 이런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선적을 운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인들은 휘발유값 오르는 게 이제 석유류인데 문제의 가스는 상승폭이 지금 더 큰 거네요. 지금 그렇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석유 못지않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 발전에서 석유는 안 쓰거든요. 화력이라면 석탄하고 가스인데 아, 지금 가스 값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 사실 이제 뭐 가스로 운행하는 차도 있지만 발전이 문제가 되는데 발전. 네. 다행인 건 예. 가스 가격은 우리 가스공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못 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정부하고. 예. 근데 대신 이제 가스공사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적자가 막 누적이 되고 아, 예. 우리 우크라이나전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상당히 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가스도 문제지만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원유가 더 문제인 거죠. 원유가 아무래도 이게 물론 이제 호르무즈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비중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네. 뭐 다른 데서 수입도 하지만 예. 이게 물동량이 스톱이 될까봐 뭐 항공이든 해운이든 육류든 스톱이 안 되더라도 이게 물류 비용이 높아지면 물류 비용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게 예. 재화나 서비스 쪽에 예. 물가를 바로 올려버립니다. 아. 이것이 거의 시차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최근에 예. 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급등한 예. 사례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 그러는데 지난 주말 보니까 뭐 중국의 경우에는 운송한 게 좀 보였다 그러던데 그거는 뭐 한두 척이죠. 네. 거긴 닫혀 있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소수의 배라고 생각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언함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견제. 중국이 결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있었고 예. 값싸게 공급받고 있었던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을 주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어가겠다라는 게 이 전쟁의 하나의 큰 대의 명분일 텐데요. 예. 지금 보면은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네. 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이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란의 혁명수비대, 강경파로 알려진 혁명수비대가 지금 저항을 하겠다. 뭐 6개월 이상 격렬한 전투를 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뭐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뭐 우리도 큰 문제지만 미국 당장 문제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유가를 자기 나라 국가, 미국 내에서 유가를 안정시킬?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급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올해 11월 중간 선거인데 네. 이렇게 물가가 불안해지면 상당히 자기한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온 게 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제선에 대해서 뭐 200억 달러 최대 재보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재보험.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보험 들었다고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 파는 거 그런 걸 좀 허용을 해주고 한때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 관세를 매긴다고 막 위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도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제재를 통해서 많이 막아냈잖아요. 예. 그거를 생산량을 늘리려면 그게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할 때 지금 그 베네수엘라 이제 대통령 막 납치해가고 그랬는데 예. 지금 거기서 무슨 이제 원유 생산을 또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 보면 다급했고 이런 내용을 보면 국제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황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을 토대로 예상을 해본다면 국제유가의 향후 어떤 뭐 시나리오랄까 아니면 전망 어떻게 조금 예상되는 어떤 있습니까 길이? 뭐 과거에 저희가 올랐던 경험이 2번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30불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 금융위기 그리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 120불 정도까지 치솟은 적이 있고요. 예. 그런 두 가지 경험으로 보면 저희의 캡이 한 130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130불. 하지만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물량 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다시 개선하는 사업까지 모두 진행이 되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모두 고려를 하게 되면 유가 상승분은 130불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도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초구 포인트가 많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있겠고요. 지금 묶였고요. 저희는 이제 과거에 이제 러시아 물량 같은 것도 중국은 구입할 수 있는데 저희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유전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서 몰래 돌아다니는 물량도 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섀도우 플리트라고 러시아 물량들이 이렇게 국적선이 어딘지도 모르게 돌아다니는 그림자 선단 같은 것도 있어서 네.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걸 많이 사들였던 부분이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지금 당장 서울 휘발유 값이 리터당 1,900원으로 넘어섰어요. 곧 2,000원을 좀 위협하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중단돼 있잖아요. 국제유가 오른 유가가 국내에 오지 않았는데 어떤 구조이길래 이렇게 급박하게 휘발유 값이 뛰는 거죠? 일단은 이제 주유소에 공급되는 기름은 사실 정유사들이 이제 주유소에 공급하는데 2월달 우리 원유 도입 단가가 배럴당 66달러였거든요. 66.1달러. 예. 1월달이 66.8달러였어요. 오히려 2월달은 더 떨어졌죠. 예. 지금 우리가 자동차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 기름을 넣으면 그 원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그 운송 기간이 걸리는 걸 봐서는 네. 2월달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들어. 가격을 올릴 요인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주유소가 그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아닌 다음에야 예. 개인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거지만 자영업자들이죠. 그렇죠. 주유소. 네.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이 지금 전쟁 났다고 이렇게 많이 올릴 가능성은 없거든요. 즉 정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의 단가가 많이 점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다가 이제 주유소 사업자들, 자영업자들이 가격을 올린 거고 그래서 네. 정유업체가 좀 너무 빨리 기름값을 올린 게 아닌가 공급 물량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분위기 이제 유가가 더 올라갈 추세가 이제 대부분 생각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기름값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정유업체들이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가가 우리 주유소에서 우리가 주유를 하기 전까지는 정유회사들이 주유소에 공급을 하고 주유소들이 그 마진을 붙일 텐데 정유사들이 가격을 정하는 구조도 뭐 단순히 그냥 유가가 올랐다고 바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름의 분명한 정교한 시스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유사를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건지 아니면 담합을 하는 건지 주유소들이 폭리를 취하는 건지 이 가격이 당연한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국내에 도입되는 국제 가격에 오른 것이 가장 큰 상승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상승 요인이 갑자기 뭐 비축해놓은 것도 있을 텐데 갑자기 올렸다.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때는 보통 시차의 반영이 한 이틀 정도 되고 이틀. 내릴 때는 한 7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현상들은 문헌에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오를 때는 보통 빨리, 내릴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올라가고 내릴 때는 페더, 깃털처럼 내려온다 천천히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공급 원가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세금이 한 50% 정도 정액으로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가격이 절반이 세금이군요. 네, 교회환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교통, 에너지, 환경 세금이 정액으로 붙어 있는 게 있고 예. 거기에 곱해서 비례적으로 붙는 부가가치세라든가 다른 환경세가 또 있습니다. 네. 아니, 교육세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더하기 이제 마진이 붙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저희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 이후로 해오던 이 유류세 인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네. 소비자 물가 인상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생계형 사업자들 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유류비 인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겨울이 그래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 것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 요건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내가 가스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유의 인상이 결국 가스의 이 유가 연동에 영향을 주는 건 한 4개월에서 5개월 뒤에 국내 전력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기요금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뒤, 4개월 뒤면 여름 피크에 딱 걸립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두려워하게 되네요. 전기요금까지도 저는 걱정해야 되는 걱정해야 상황이라고 되죠. 생각합니다. 4개월 정도 후에 그렇기 반영이 된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여천단지에 나프타 공장이 있는 NCC들이 이제 포스머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연료비 인상도 있겠지만 원료 부분, 석화에 대한 원료 부분 인상들이 물가 인상을 또 자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가 인상의 요건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예. 국가가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주유소에서 일단 우리가 소비자들은 주유소 가격을 보고 판단하는데 뭐 주유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정부가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게 이제 알뜰 주유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뭐 정부가 하는 셈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다른 주유소처럼 급격하게 올린 거잖아요. 보통 이제 알뜰 주유소는 가격이 그 주변의 다른 주유소보다 가격이 낮은데 조금 나던데. 일부 지역, 일부 알뜰 주유소가 오히려 더 빨리 올렸던.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마 계약서상에 예. 이게 계약 해지의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뜰 주유소라고 정부가 사실 기름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기존 정유사 중심의 과정 구조를 좀 깨고자 예.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도입한 정책인데 이게 역으로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알뜰 주유소가 그런 게 그렇다는 아니고 건 아니고요. 일부 알뜰 주유소가 오히려 가격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큰 폭으로 올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지만 대통령도 그런 지적을 했네요. 정유소든지 주유소든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상승에 담합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담합은 중대한 국민 범죄다. 이 현실적으로 담합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담합이라는 경제적 현상은 항상 가능한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담합이 실질적으로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국내 유가 상승,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최고 상한제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할당도 할 수 있겠고요. 할당. 만약에 정말로 급해지면 저희가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금 인하와 마진 구조까지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 결국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이 가격으로 어느 정도 통제는 돼야 됩니다.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지만 수요가 반응하고 그 수요의 감소가 결국 수입 전체의 총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의 가격으로 대한 소비 통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좀 핀포인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주원 본부장님께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야 수요가 줄어든다는데 가격 인상의 부담을 이제 전 국민들이 지게 되는데 그래서 최고 가격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 석유류 최고 가격. 이 최고 가격이 이 휘발유에서 뭐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근데 유류 가격은 1997년 이전만 해도 예.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마음대로 못 정하고 정부가 지정했었는데 예. 97년 이후로 이제 자율화가 돼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인데 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예. 석유류 최고 가격제는. 예.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제 최고 가격을 너무 낮게 지정해 버리면 예. 정유사가 공급을 안 하고 주유소는 다 문을 닫아 버립니다. 모든 차량이 다 스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어느 정도 뭐 균형 이윤 정도 조금 마진 남게 이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예. 말씀하셨던 게 정확합니다. 이거는 배분이 되는 겁니다. 배분할 때 과연 주유소하고 정유사에서 어떤 식으로 배분할까? 네. 정말 공평하게 배분할까? 아닐 거죠. 예. 예. 그 안에 온갖 비리가 다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가격을 딱 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최후의 방법이고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유가가 이런 상황에서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를 가만 놔둘 수는 없는데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류세를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 유류세.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뭐 적절히 섞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무튼 지금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고 예. 분명한 건 지금 유가가 국내 유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방치해뒀다간 이게 즉각적으로 네.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이거는 고물가, 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예. 압력 크게 높이는 네.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류세가 낮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하폭을 조금씩 줄여왔잖아요. 국제유가가 좀 오르지 않으니까 조금 줄여왔는데 그렇다면 혹시 최고 가격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유류세 인하폭을 조금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예. 저희가 한 150불을 상정해 보면 예. 물가 인상률이 한 2.9% 이상, 3% 이상 오를 것이고 그 부분이 결국 경제 성장률 인하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석유를 수입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저희가 휘발유나 경유를 일본에도 팔고 호주에도 팝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석화 제품을 만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을 통해서도 수출을 합니다. 이런 원가 인상이 결국 수출가 인상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국내 원가 인상을 통해서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 감소가 일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비축류가 한 208일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네. 비축류를 방출해서 정말로 급하게 되면 네. 저희는 그걸 방출해서라도 208일을 버틸 수 있다라는 비축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208일 안에는 저희 석유 제품 사용량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도 재고를 잘 파악해서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댓글도 그걸 바로 얘기했네요. 지금 이제 아까 최고 가격제를 얘기하니까 만약에 최고 가격제가 국제 유가보다 낮으면 이건 국제 유가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도 생각하면서 최고 가격제를 만약에 시행하려면 정교하게 좀 그 계획을 짜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업체와 네. 그러니까 정유사들. 정유업계와 그다음에 그 주유소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 그리고 우리 이제 관련된 산업부 예. 관련자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게 소비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공급자가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좀 더 이제 말씀하신 비축류 부분까지 해서 정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게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가장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세를 낮게 되면 모든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전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뭔가 이 조금 특히 취약계층 요즘에 보니까요 휘발유보다 경유 인상폭이 더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우는 이제 화물차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아까 핀포인트 지원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왜 경유만 더 오를까? 네. 사실 등유는 더 올랐습니다. 등유. 는 거의 뭐 100% 이상 하루에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등유가 왜 올랐는지를 보시면 네. 유럽의 항공유가 등유로 대부분 이제 만듭니다. 항공유, 비행유가 그게 이제 호르무즈에서 넘어가는 물량이 대부분 유럽으로 갔었는데 그게 완전히 잠겨버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정제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동권에 많이 몰리고 있고 중국 쪽에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정유나 석화업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유를 생산하는 정제시설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등유를 생산하는 정제시설, 항공유를 생산하는 정제시설들이 그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지역적으로 어떤 제품에 이제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휘발유와 관련된 것, 경유와 관련된 것, 등유 또는 항공유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각 품목별 대책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농촌에서 되겠습니다. 등유 많이 쓰죠. 이제 저소득층께서 등유를 많이 쓰십니다. 농촌이나 저소득층. 이런 데서 많이 예. 쓰시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등유가. 그래서 그 국제 가격이 또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생계형 사업자들, 특히 이제 디젤로 하루 종일 운전을 네.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휘발유보다 경유가 인상폭이 또 등유도 말씀을 해주신 경유 인상폭이 큰 거 보니까 경유 같은 경우는 뭐 휘발유는 자동차 운전을 일반 서민들이 안 하면 되지만 경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화물차를 몰아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조금 당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다급하게 드네요. 이제 뭐 화물 사업자분들이 스톱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걸 운송비용에 넘길 거거든요. 운송 비용에. 운송비가 넘어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화물 사업자들이 손해보고 화물을 운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경유 가격이,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됩니다. 좀 골치 네. 아프긴 하지만 네, 뭐 바글바글 하겠죠. 이제 승용차 다 놔두고 가니까. 다만 이제 경유는 우리나라의 네. 어떻게 보면은 동맥이거든요. 예. 그게 스톱이 되고 만약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예. 상당히 한국 경제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뭐 2%도 유가가 이렇게 높을 거라고 예상을 안 했을 텐데 물가가 아까 잠깐 했을 때 배럴당 한 $60 선 정도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이렇다면 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이런 게 전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네, 완벽하게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는 과정,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예측치를 만들 때도 유가를 60불 정도, 맥시멈 해도 90불 정도에 잡아놓은 게 상황인데 예. 지금 110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갈지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예.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 에너지 자원 안보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원 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혹시 이런 전망치를 시나리오별로 좀 예상해 본 게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보고서 나갔는데 네. 유가가 이제 배럴당 연평균 $100 이럴 때 경제 성장률 0.3이 빠지고 0.3%포인트.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 정도 올라가거든요. 퍼센트 포인트. 그러니까 예. 경제 성장률 100일 때 0.3이니까요. $100 지금 이게 좀 오래긴 가면은 지금 한국은행이 최근에 경제 전망 내놓으면서 올해 2.0인데 그거는 미국 이란 전쟁 터지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거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러네. 분명히 아마 다음번 수정 전망 때는 그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내려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럴당 $100를 돌파한 국제 유가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걱정보다 빨리 닥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작은 대가라며 위협을 제거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50달러 전망까지 나옵니다. 유가 상승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치명타입니다. 리터당 2,000원을 넘보는 휘발유 값에 자영업자들도 비명을 지르고 있죠. 경기 부진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